스루프 타임즈 2023년 3월 4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고 이런 눌러주심이 저에게는 큰 에너지를 주시는 것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저하고 같이 스터디하는 그룹이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잉여인간이라는 의미를 좀 생각하고 있다. 그런 화두를 좀 던진 적이 있습니다. 주로 경영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그런데 잉여현금 흐름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이 원어는 프리캐시 플로우인데 프리캐시 플로우는 두 가지가 합쳐져서 얘기를 합니다. 기업이 채권자에게 차입금과 이자로 지급한 현금과 주주들에게 이익 배당 등으로 자본 변동표에서 파악이 가능한 집행 금액이다. 또한 이 둘의 합이 잉여 현금 흐름이 되겠습니다. 제조업에서의 잉여라는 용어들이 좀 또 나오고 있는데요. 영어 원문으로는 excess 또는 surplus라고도 이렇게 찾게 됩니다. 이게 excess나 excess로 발음을 쓸 때는 초과라는 개념이 될 것 같고 서플러스 하면은 과잉이라는 의미도 있긴 합니다만은 번역상으로는 두 가지가 다 혼동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용도는 그런데 이제 보호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잉여 농산물이라는 농업 쪽에서 쓸 수 있는 용어로 나오는 것은 잉여 농산물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굳이 설명을 하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잉여 인간의 개념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본 건데요. 한마디로 더 이상 근로소득으로 돈을 벌 수 없고 단지 연금에만 의존하는 고령층들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일단 언뜻 해보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하나의 질문은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보면서 잉여 정치꾼들 개념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세비를 축내는 국회의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런 생각까지 하다 보면은 차라리 저는 중국 공산당을 싫어하지만은 내일부터인가 중국 전국 인민 대표자 대회가 열리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인대가 입법기구 성격을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 수위까지 그냥 생각하게 들게 만듭니다. 왜냐하면은 공산당 집권층 정책에 전인대 사람들은 모두 거수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협의의 정의로는 생산에 기여하지 못하는 인간, 광의의 정의로는 국민의 생존과 국익에 반하는 인간, 이런 스루프 타임즈의 주제에 결국 반하는 그런 인간들이 잉여 인간들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면은 저는 잉여 인간이 되지 않기 위해서 생존해 있을 때까지 열심히 뭔가 기여를 해보고 싶은 그런 말하자면 뜻이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번역문을 안 올렸습니다. A China political meeting, Internet bosses are out, chief executives are in. 로이터 로리첸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이 3,000명의 전국 인민대표회의가 일요일 베이직에 몰린다. 그러니까 이제 내일부터 열린다. 한 3일 정도 열리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그 3,000명 정도 모이는 명단을 그 공산당에서 선정을 하는 모양이에요. 이미 어떤 그 틀은 돼 있는데 임의적으로 갈아치울 수 있는 그런 그 대표자들이 있는 것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서비스 업종이나 뭐 이런 인터넷으로 중심으로 했던 그런 기업의 대표들은 아웃되고 칩을 맨 하드웨어를 중점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이 기업의 대표자들이 인민 대표 대회에 이 참가자로 선정이 됐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텐센트 홀딩스의 설립자 포니 마도 이번 인터넷 부분에 다른 설립자들도 빠졌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전인대 구성원을 보면은 베이징에 누가 호감을 사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첫 장에 얘기한 것처럼 차라리 뭐 우리 국회가 과연 존립 가치가 있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좀 너무나 생산적이지 못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니까 조금 비아냥식으로 그렇게 비유를 해본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인대를 NPC라고 그러면은 의례적인 또 정치 자문기구인 CPPCC라는 게 있는 모양인데요. 여기에서도 하드웨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해서 하드웨어 업체, 반도체 업체들이 대거 새로 참석을 한다. 미중의 반도체 전쟁에 결국은 대항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지금 뽑고 참석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또한 NPC의 또 다른 대표단은 로봇, 레이저, 그 다음에 항공, 우주항공 회사 출신들이 좀 들어와 있다. 그리고 CPPCC에는 이 종전까지 참석을 했던 홍콩 배우 송영, 그 다음에 무슨 영화 배우, 뭐 이런 사람들이 대거 이번에는 안 보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송영이 그렇게 홍콩 출신이면서도 중국 공산당에 딸랑거렸던 그런 것도 결국은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은 제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돈을 빼낼 수 없다. 억만장자 투자자 마크 모비우스 중국이 자본 유출을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 자, 중국도 이 외국 자본 이 일이 들어오는 것을 개방을 한 지 꽤 오래되는데요. 최근에 이 마크 모비우스라는 억만장자가 인터뷰에서 중국에서 투자 유출을 제한하고 있다. 내 돈을 내 마음대로 빼낼 수가 지금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명을 하기로는 코비드-19 봉쇄로 인한 압력을 떨쳐버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조치라고는 말을 했는데 좌우간 정말 자기는 놀랐다. 그들은 모든 종류의 장벽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는 투자할 환경이 안 되고 있다. 내 돈을 마음대로 못 뺀다면은 그건 뭐 투자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메부유시의 경고인데 이번에도 이 전인대가 열리기 며칠 전에 이런 나왔다는 얘기죠. 메부유시의 경고가. 현 정부가 시장 지향적이었던 지도자 등소평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모태똥 시대로 돌아가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인도가 투자자들이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에서 철수해 가지고 인도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인도, 동남아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비즈니스 인사이더 그 카를라 모제는 모비우스 이 부자는 브라질도 괜찮지 않느냐. 아주 좋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거기는 또 열린 사회다. 이 열린 사회라는 용어가 참 소로스가 얘기했지만은 그 철학자 칼 포퍼옹의 용어를 빌어다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로이터 2월 23일 때 시 부주석은 이거 제가 스르프 뉴스에 소개를 했지만은 지난해 10월 회의에서 금융 시스템 개혁을 포함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한 것과 연결해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한마디로 중국이 현재 돈이 떨어져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전문가들은 중국은 이제 그 쇠락의 길로 들어섰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은 경제가 아주 곤란하니까 못 빠져나가게 그래서 이 금융개혁이라는 게 그 금융 시장의 자유화가 아니고 뭔가 옛날로 돌아가는 통제 이런 쪽으로 하려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오네요. 서방은 푸틴의 러시아 붕괴에 대비해야 된다. 텔레그라피 매튜린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누가 이기든지 간에 만약에 이제 그게 종전이 된다 그러면은 그 종전이 되든 말든 그 이 석유와 가스에 대한 수요가 막혀가지고 유럽과 그 이 제재의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그 장기전으로 소모전으로 가고 있고 또 러시아 자체도 차입금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좀 증가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 영국, 유럽연합의 제재를 받고 있는 금속재벌 대리 파스카는 그 이번 주 시베리아에서 열린 회의에서 내년에는 이미 우리는 돈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러시아도 지금 외국인 투자가 돈이 유입이 돼야 된다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중국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개입할 수도 있지만은 하지만 그것을 믿는 것은 경솔한 짓이다. 중국인들 특히 시 주석은 감상적이지도 않고 패배자들에게도 관심이 없다. 사실은 그렇다. 겉으로는 지금 그 러시아하고 악수를 하고 있지만은 또 미국이 계속 그 딴지를 걸고 있죠. 러시아에 무기 대주지 마, 무기 대주지 마. 그 다음에 또 뭐 한국 보고서는 우리 그 저기 그 포탄이 떨어졌어. 당신네들이 좀 한국이 좀 도와줘야 되겠어. 만약에 한국의 포탄이 대거 그 우크라이나로 간다 그러면은 일본은 뭐 그렇게 많은 그 그 포탄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잘못하면은 그 이 시진핑이 오판을 할 수 있게 또 함정을 파는 게 아니냐. 그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을 쓰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까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경제 붕괴는 시간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독일의 전후 재건처럼 우크라이나도 재건을 해야 되고 또 이번에 그 전쟁이 끝나면은 러시아가 조금 더 자유롭고 경쟁적인 시장으로 해가지고 다시 러시아가 경제가 좀 잘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 오히려 그런 미래를 예상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느리고 인내심 있는 시설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명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 네이버 TV에서 운영하는 그 목루 동심 파괴라는 제목으로
돌아가는데 2월 25일자 방송 내용은 유태인과 바티칸 간의 패권 경쟁, 적과의 동침을 한 것이다. 원래 바티칸과 유대인은 아니었는데 이제 최근에 역사가 진행되면서 결국 적과의 동침을 하게 된 역사적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 독일계 그 이 합스부르크 그 가문들이 돈이 꽤 많았었는데 여러 종교 전쟁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좀 가문이 쇠퇴함에 따라서 바티칸하고 연결됐던 합스부르크가 결국은 유대인과 붙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티칸의 금이 지금 미국 연방준비제도 그 은행에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도 역사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세계 정세란 것이 돈이 없으면 분열이 일어난다. 이렇게 그 근거를 두고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인도 제도 그 카리비안의 해적의 역사적인 배경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그 바티칸과 유대자본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역사적으로 왜 그렇게 엮였는지, 그리고 또 케네디 죽음의 원인도 역사적으로 한번 이렇게 그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야쿠자가 무너지는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본의 K유안이 미국이 가져간 거, 이런 얘기도 그 록펠러 재단의 말하자면은 망하는 거와 그 괴를 같이 해서 발생이 됐다는 거를 의미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할 경영에서 중앙 개입 경영으로 세계 질서가 좀 바뀌는 거 아니냐. 옛날에는 분리하고 통치해라 했는데 이제는 말하자면은 그 중앙 정부가 세계 중앙 정부가 일원화해서 통치하는 쪽으로 그 미래 무슨 영화를 보면은 모든 나라가 스타워즈도 그렇죠. 제국 뭐 이런 거로 해가지고 세계 질서가 좀 재편되고 있는 거 아니냐. 리셋이란 게 결국 그런 거 아니냐. 요즘에 이렇게 이제 그 몰아가는 음모론 쪽에서 그것이 현실론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2017년에 데이비드 록펠러가 별세하면서 결국은 말하자면 록펠러 가문이 지금 뭐 거의 빚을 잃었는데 그거에 괴를 같이 해서 통일교회도 지금 뭐 망하고 있는 중이고 또 그 록펠러가 동북아시아를 담당했었다. 금융 세력 간에는 이런 업무 분장이 있었는데 그런 게 없으면서 현재 글로벌 금융 세력인 로스차일드 쪽에서 동북아까지 직접 관여하는 게 아니냐 하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로스차일드에 의한 신세계 질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 과정에 제일 우익단체 침투에 혐한 감정 부추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로스차일드가 일본을 현재 보통 국가가 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이제 그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북아 재편에서 한일 방법을 노리면서 한국 반도체 산업은 이제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또 언급을 하고 있고요. 한국 저가 통일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근거로 얘기를 하는 건가 해가지고 제가 그 방송을 든 느낌은 너무 논리 비약적이다. 논리 입증을 위한 데이터, 객관적인 데이터를 더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합리적 추론이 아닌 소설 아니냐라고 제가 조금 평말을 하고 싶네요. 국제 외교 정치학 박사이기 때문에 제가 비판할 만한 그런 수준은 안 됩니다만은
많은 어떤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그 한국의 저가 통일 가능성까지 얘기하는 것은 어 조금 개인적인 입장에서 우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일단 어렵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진행자가 얘기해서 소개하는 책이 뭐냐 그러면은 왜 그런 데 영향을 받았을까? 그런 발표하는 그 진행자가 중국 사분할과 한국 소멸이라는 일본 책을 그 화면에 소개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 책을 제가 어렵게 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정리해서 제가 제 방송에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이 8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로스차일드가 이 배후에 다 있고 2장에 벌써 중국 4분할 연방제와 유대국가 신만주리아가 생긴다 그러고 김정은이 조선 반도 통일한다 그러고 대고구려를 건설하는데 그리고 한국 소멸이 된다 했는데 대고구려라고 써놓고 이 카바에 제2의 일본이라고 또 써져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뭐 나머지 건 생략하고요. 제가 이렇게 그때 정리를 했습니다. 8장으로 구성된 정치평론집이라고 하지만 원서가 한자가 많아 대충 읽어볼 수 있었다. 장별로도 소제목들을 나열해 보았다. 2014년 발간된 책으로 저자의 예언대로는 되지는 않았으나 진행형이다. 지금도 그게 진행형이냐? 묻고 싶은 거고요. 어쨌든 로스차일드 글로벌 금융 세력이 세계 지배층이며 다보스 포럼과 빌드버그 회의 모두 그 산하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는 점은 유의할 만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우 일본 극우적인 관점의 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지고요. 일본의 극우 세력을 견제해야만 한다는 점은 확실하다. 그래서 일본의 그 저자도 그 정치평론가 언론인 출신으로 되어 있어요. 뭐 언론에 뭐 오랜 기간 근무를 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정치 분야에 이 책은 소설가로서 등단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 근거로 말하자면 북한이 한국을 통일할지도 모른다 하는 견해는 이런 책에서 나온 거라고 그런다면은 조금 더 우리가 객관적으로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원수님 받들어 창원 가첩단 북기획 따랐다 하는 이런 기사가 조선일보의 기사가 나왔는데 이 간첩자들이 남파 간첩이 아니고 남한 내에서 왜 자생적 주체사상파 오열들이 간첩단들이 발생하는 것일까라고 우리는 의문을 던져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본 천황가에서 그렇게 지금 존폐 여부가 과연 일본이 필요한 거냐 안다고 그러지만은 정치가들을 존경할 국민들은 없기 때문에 왕가를 유지하는 나라 영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어떤 국민의 정신적인 지주로서 어떤 존경해야만 할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지금 김씨 왕조는 거의 공산 국가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씨조선이 김씨조선으로 바뀐 거 외에는 아니다 이렇게 비유를 들 수 있는 거죠. 남한의 정치가들은 매번 선거에 의해서 5년마다 두목이 바뀌기 때문에 뭔가 장기적인 포석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안정하기 위해서는 심리적으로 주체사상이라는 게 남들한테 얘기하기도 좋고 또 일견 유혹을 하게 되어 있죠. 그게 이제 옛날에 우리가 이제 500년 이상 왕조에서 살았던 그런 어떤 노예 근성이라고 그럴지
그런 게 깔려 있는 것도 아닐까 하는 이것도 좀 비약적인 그 연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끈을 그렇게 뭔가 잡아가지고 자기 가문들이 이 자손 대대로 잘 먹고 잘 살아보세. 이런 이 속에 이기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우긴 배웠는데 현재 기존 이 남한의 그 경제 지배 세력들이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는 뭐 별로 잘난 것도 없는 놈들이 저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느냐 하는 거에 배알이 꼴리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나도 배울 만큼 배우고 머리는 있는데 왜 나는 돈 벌고 왜 나는 못 사냐. 그러니까 권력이라도 잡아가지고 나만 잘 살아보세요. 이런 애들이 겉으로는 국민을 위한다 그러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3월 3일자 경제개발의 달콤한 유혹. 이거는 이제 중국이 서구 개발 때문에 1대1로 확대됐지만은 그것 때문에 결국은 비대 허덕인다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그 논증을 거치면서 또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측면은 이 중국이 요즘에 이제 슬슬 쇠퇴할 거다 하는 객관적인 자료로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어, 지난달 연설에서 시 부주석은 주로 미국으로부터 첨단 기술에 대한 수출 규제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자립을 촉구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그 3월 3일 날 보도 내용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요거는 그 앞선 여기에 닉 골드버그라는 그 기자가 그 쓴 기사를 이렇게 편집했는데요. 자급자족과 미국과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적 역량을 강화하려는 중국의 분명한 우선순위를 드러낸 것이다. 우선순위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현재 지정학적 분위기에서 소비자 기술 사업은 하드코어 기술을 생산하는 기업들에 의해 가려지고 있다. 소프트웨어도 중요하긴 한데 현재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칩 전쟁을 해야 되니까 우리도 거기에 지금 휘말려 들어가고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홍콩 액션스타 요거는 이제 그 앞에 연결된 그거하고 관련된 거고요. 어, 이 자관 스타도 여기 CC 대표난에 빠졌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드린 말씀을 여기다가 지금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고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서 닉 골드버그라는 기자가 쓴 내용은 자기가 언론인으로서 미국을 비판하는 글들을 많이 쓰는데 이것을 그 신화사나 통신이나 중국 언론이 인용해가지고 미국을 공격하는데 써먹고 있다. 그래서 그 설명은 이게 긴 장문의 그지만 발췌한 내용은 완벽한 시스템은 없지만 굳이 선택해야 한다면 후자를 선택하겠어요. 그게 뭐냐? 자유민주주의다 이거죠. 그리고 중국이 서로 도구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그것을 그냥 용인할 것이다.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미 한국 5년 만에 최대 규모 훈련 발표 김현진 AP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한미 훈련을 강화한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제가 어저께 서버 타임즈에서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합동 훈련은 우리나라 훈련보다도 어마무시하게 매우 큰 규모로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규모는 크다. 하지만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합동 훈련에 비해서는 껌 정도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상황이 그나마 그래도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 긴박함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례해서
그 훈련 규모의 그 크기가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꼭 그 비행기 훈련만이 아니지만 폭격기를 F-16이 그 호위에 가면서 이게 뭐 이런 훈련은 이제 북한에 이제 그 폭탄을 투하하기 위한 그런 훈련이겠죠. 기업 뉴스로서 SK 스코어 이게 그 SK텔레콤하고 분할이 되면서 SK 스퀘어는 투자 전문 회사로 됐고 그래서 거기 SK 스퀘어에서 SK 쉴더스라고 보안 업체를 인수해 가지고 키우고 있었는데 그 지분 일부를 그 EQT에 매각을 했다. 정재웅 비즈 워치라는 그 언론 매체에 주로 그 기업들에 대한 뉴스를 많이 취급하는 데에서 제가 좀 선정을 해 봤어요. 그래서 2조 원대 빅딜 성사 투자 재원을 마련했다. 그런데 이 기사 내용이 그 이력들을 아주 간단하게 잘 이렇게 꾸몄습니다. 그 2018년에 SK텔레콤이 맥쿼리 PE와 컨소시엄을 맺어가지고 ADT 캡스라고는 이름을 들어봤어요. 그게 이제 SK 쉴더스라고 사명을 바꿔가지고 또 SK텔레콤은 사업 부분과 투자 부분으로 인적 분할했다. 그 다음에 SK 쉴더스는 이후 계속해서 작년 매출 얼마가 일어났고 1조 한 8천억 원대, 영업이익은 19.2%가 증가한 1,453원 원을 기록했다 하는 내용도 소개하고 있고요. 상장을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비싸게 상장하려고 해서 좀 재원이 현재 필요한데 결국 그 한국 시장 진출을 모색해온 EQT 파트너스와 손을 잡아가지고 좀 지분 매각을 하면서 이런 것은 뭐 제3자 지정, 뭐 유상증자 뭐 이런 식의 형태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게 첫 성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 SK 스퀘어는 미국 버크셔 해서웨이, 유럽 인베스터 AB, 일본 소프트뱅커를 모델로 지난 2021년에 출범했다. 아주 투자 전문 회사로 하려는 모양이죠. 그래서 EQT는 어떤 기업이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이버 정보 보안 기업 CYE와 글로벌 방역 기업 안티사이맥스, 글로벌 사이버 보안 업체인 오픈 시스템 등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EQT 파트너스가 그런 투자 회사다 이런 얘기죠. 이 빅딜을 성사하는데 박정호 그 SK 스퀘어 부회장의 역할이 매우 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고발한 게 시작. 3명 숨지고 21명 구속. 재판정선 대장동 그들이라고 불린다. 뭐 이런 1년 7개월 수사가 되고 있고 뭐 히스토리컬하게 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는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단발적으로 오늘 일어난 사건만 이렇게 정리하는 뉴스가 아닌 그런 히스토리컬 아까 이 비즈 왓츠에서 이 보도한 내용처럼 처음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핵심적인 히스토리를 쭉쭉 짚어주는 그런 기자들의 그 보도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히스토리컬하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왜 이런 걸 구속하는데 3명이 숨졌다는데 우리는 극단적 선택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측면으로 표현할 때는 자살을 당했다 이런 표현들을 좀 하고 있죠.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꽤나 되네요. 밖에 현재 뭐 해당 이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거고 이 구치소 담벼락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몇 명 현재 있는 모양입니다. 아직 그 기침이 좀 잘 잦아들질 않아 가지고요. 그래도 목소리 가라앉은 게 매우 많이 나아졌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그래도 일찍 끝낼 수 있는 분량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